지금까지 내용이 좀 어려웠던 거고요. 앞으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좀 핵심이어서 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설명드렸던 거고요. 좀 쭉쭉 볼게요. 6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 이거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기준 규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그게 사람들 모여져 있는데 음식점이라든지 뭐 독서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게 소규모로 하는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손실보상금을 받았어요. 손실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부에는 현금 들어온 것만큼 뭐 자비익으로 이렇게 잡았을 텐데 걔네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입금 불산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받은 것들은 당연히 입금 불산입을 한다.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파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송금 파트 쪽에서 우리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알고 계시죠? 손해배상금은 원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내가 법인 입장에서는 송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어떤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던 거죠.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말이 없이 손해배상금이라고 나오면 별도의 말이 없이 나온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송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손해배상금은 벌금처럼 보겠다는 거죠. 벌금처럼 보겠다. 그래서 걔는 뭐 하겠다? 송금 불산입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이거는 벌금처럼 봐가지고 뭐 하겠다?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가 각종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어야 돼요. 각종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어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 가지고 초과해 가지고 지급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 줬는데 실제 손해액이 200만 원이라면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를? 300만 원을 송금 불산입하겠다. 뭐처럼 보겠다? 벌금처럼 보겠다. 그래서 걔는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두 가지인데 이게 법이 종류가 더 많아졌어요. 법의 종류가 훨씬 많아졌으니까 뭐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게 어떤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법이 많아졌다. 보니까 많아졌죠. 더 훨씬 많아졌어요. 그 보면 이 법이 많아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면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으로 해가지고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만약에 실제 손해액을 모른다면 실제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내 개인정보가 잘못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안 돼가지고 내가 가입한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 내 이것저것 내 신상 명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털린 거지. 해킹당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 걔네들이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그 회사로부터 내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정보가 털린 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나도 잘 모르거든. 그걸로 인한 손해액이 직접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아무튼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모르면은 얼마를 소금사입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모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그죠?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응?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으로 하겠다.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면 이게 3분의 2가 아니고 여기가 개정돼. 3분의 2가 아니고 여기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거기 산식 나와 있죠. A 곱하기 뭐야 이게 B분의 B-1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A가 손해배상금이에요. A가 손해배상금 똑같아요. A는 같아요. B가 뭐냐면 B가 이 법이 굉장히 많죠. 보니까 지금 왼쪽에다가 오른쪽까지 더하니까 지금 몇 개야 이거?
뭐 거의 뭐 30개 가까이 돼요. 지금 이렇게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거기 적혀 있는데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법에 따르면은 손해액의 최대 몇 배를 지급할 수 최대 한도는 몇 배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상한이 있어요. 상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30개 가까이 되는 그 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3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들어가고 3에서 1 빼니까 결국엔 뭐죠? 3분의 2잖아. 거기 중에서 한 30개 되는데 그 3배.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법을 또. 와,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4개만 5배예요. 4개만 5배. 그 4개 5배인 거예요. 5배는 여기가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 4개는 5분의 4가 되겠지. 5분의 4. 좀 더 많이 송금불상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더 크겠네. 그러니까 이게 상한을 B로 한다는 거예요. 그 법에서 말하는 상한을 하겠다는 건데 딱 4개만 5배입니다. 지금 현재 5배인 게 거기 보시면은 그 원래 기존에 있던 것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있죠. 그게 상한이 5배.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있죠. 거기 기존에 있는 거 신용정보법 있죠. 그거 5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돼 들어온 것 중에 자동차관리법이랑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요즘 말 많던데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 그것도 5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상한 여기 B에 들어오는 게 3이 아니라 5로 들어오는 게 딱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3분의 2가 아니라 B분의 B-1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요거는 아까 거기도 했던 지금 4가지만 5분의 4가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번에 개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출산자 출산하거나 양육했을 때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양육했을 때 지원금을 회사가 주는 거죠. 법인이라면 송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라면 필요용비를 해주겠다는 법인세랑 소득세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근로자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른 것에 한해서 근로자가 애를 낳거나 양육할 때 출산 또는 양육 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걸 다 전액 송금, 개인사업자라면 다 전액 필요금비로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공과금 얘기할 때 공과금에 대한 얘기인데 공과금이라고 하는 거는 각종 세금은 아닌데 각종 법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뭔 일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게 부담해야 되는 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금은 아닌데 뭔 일을 하다 보면 국가나 공공기관한테 부담해야 되는 돈을 말한다. 그래서 이 공과금은 거의 대부분이 끝이 뭐로 돼 있죠? 무슨 부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돼 있는 건 다 공과금이에요. 요 이름이 아닌데 공과금인 것도 몇 개 있지만 요 이름은 다 공과금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과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가 업무를 보다가 공공기관 등에게 법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업무 완료성이 있어서 당연히 뭐로 인정이 되죠?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두 가지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공과금인데 각종 법에 따라 가지고 내야 될 돈보다 임의로 내가 더 낸 거죠. 법에 따르면 요만큼만 내면 되는데 50만 내면 되는데 내가 80을 낸 거야. 그죠? 법에 따르면 굳이 안 내도 되는데 낸 거. 걔를 뭐라고 했죠? 임의 출연금. 임의 출연금은 안 내도 되는데 낸 거니까 뭐하겠다.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감소가 됐는데 송금을 안 보는 거니까 사회 유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공과금이긴 한데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는 거. 그래서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는 공과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요? 그렇죠. 폐수배출. 요거 하나 있었어요. 요거 하나. 폐수배출 부담금은 일정량의 이상의 폐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내는 공과금이에요. 법에서 요만큼만 배출하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가서 배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넘어가서 배출하게 되면 내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 송금 불사입 되는 거고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무슨 부담금이 하나 더 부담금이잖아요. 그것도 공과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보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원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 어떤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해야지만 몇 명은 몇 퍼센트는 장애인 고용을 해야지만 돼. 이게 법에서 딱 정해놓은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네. 그러면은 내는 공과금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를 한 거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어떤 업종들 어떠한 혜택을 국가로 받는 그러한 회사들은 장애인을 몇 퍼센트는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해놨는데 그거보다 덜 고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공과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되는 거니까. 그죠? 얘네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게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이번에 이제 시행령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돼요. 2019년도인가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2019년도에 예규에는 이거 송금이 아니다. 이 성격이다. 이거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해가지고 질의회신할 때 예규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시행령에 들어온 이유가 원래 이제 예규에 있어가지고 다들 시험 문제에서만 안 나왔지 실제 실무에서는 다 이거 내는 회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거 내는 회사들 다 뭐 했어요? 송금 불산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해왔는데 갑자기 판례에서 재판이 한번 있었었는데 판례에서 판사가 아무리 봐도 법에 이거 없다면서 얘 송금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버려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이거 송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판사도 깎아본 판사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서 아유 씨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당연히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열거합니까? 모든 걸 다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런 것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포함하는 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송금 불산입인데 판사가 얘기하는 거는 송금 불산입 되는 건 열거돼 있어야 된다. 뭐 사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송금이다 열거 안 돼 있으니까 송금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열거가 되게 들어온 겁니다. 송금 불산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송금 인정 범위. 이제 교재 기본서에는 있는 내용인데 설명은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기본서에 적혀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개정돼서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갑의 송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송금인데 그 갑이 여기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든 거죠. 외국에 A라고 하는 외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었어요. 현지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외국인 현지 법인이 이게 100%를 출자한 거예요. 완전 자회사인 거예요. 100%를 직접 출자하든 간접 출자하든 아무튼 직접 출자하든 어떤 회사를 통해서 출자하든 얘가 직간접 지분 100%를 갖고 있어야 돼요. A 회사에 그렇게 해가지고 직간접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인 거죠. 외국에 있는 회사인데 얘가 출자를 100%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직원을 뭐 한 거죠? 파견 보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소득세 첫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소득세 첫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임직원 파견. 그럼 이 임직원은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 할지라도 파견 나가면 여기 아무리 오랫동안 있다 할지라도 이 요건을 100%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 회사 법인이 아니라 외국에 갑법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지점. 그는 법인이 아니죠. 해외 현지 법인이 아니죠. 얘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했어요. 지점을 설치해서도 임직원들을 파견 보낼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지금 지점을 설치한 게 아니라 여기 출자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거죠. 지점을 설치해가지고 임직원을 파견 보내면 파견 보내는 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지점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외국에다가 지점을 설치해가지고 임직원 파견하게 되면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그 파견 나간 임직원은 무조건 우리나라의 거주자다. 그게 소득세 첫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은 누가? 법인이 몇 퍼센트 출자해야지만 돼요. 100%를 직간접 출자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임직원을 파견 보내면 여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오래 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거주자다. 그렇죠? 얘 우리나라 거주자야. 근데 거주자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주자니까 얘네들이. 근데 그럼 인건비는 누가 줘야 되는 거냐? 일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갑에서 일어난 거예요? A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일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월급은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냐면 얘한테서 월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가서 일을 할 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은요. 이 A 법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완전 자회사다 보니까 이쪽 나라의 갑법인을 위한 일도 얘가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서만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라
급여상여금을 얘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도 받는 거예요. 갑법인한테서도 또 받는, 양쪽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갑 입장에서 이 임직원들한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잖아요. 충족한 이 임직원들한테 뭐를 지급했죠? 지금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임직원은 여기 파견 나갔으니까 이 회사의 관리과장이고 이 회사의 지금 CFO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 회사의 CFO고 이 회사의 영업부장이고 지금 관리부장이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A법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 거니까,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파견 보내버린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이거를 갑회사에 송금으로 할 거냐? 송금으로 해준대. 인건비로 봐준대요.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에 얘가 이 전체, 얘가 L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이 금액이 A 플러스 B분의 A가 차지 몇 퍼센트 미만이라면, 그런 말도 있죠 보니까. 그렇죠. 50% 미만이라면, 50% 미만이라면 네가 얘한테 준 그 인건비 송금으로 인정하는 인건비를 해줄게. 그게 된 거죠. 그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우리나라 거주자긴 하지만 아무튼 월급은 누구한테서 받는 게 맞는 건데, 원래 A법인한테서 받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요건을 추구해서 나가면 갑법인을 위해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법인도 뭘 줘요? 인건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한 인건비 중에서 얘가 차지한 비중이 50% 미만이라면 얘가 얘한테 주는 그 인건비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범위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그 송금으로 인정이 되려면 얘가 얘한테 줄 때 여기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줄 때 여기서 뭐까지 돼야 돼? 그 요건 하나 더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송금이 되려면 지급을 할 때 여기서 국내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원천 징수해 가지고 납부가 됐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원천 징수해 가지고 납부까지 돼야 된다. 그래야 얘가 얘한테 주는 그 인건비가 송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이 하나 더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마지막 이 요건 말고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본서 보게 되면 인건비 파트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데 거기 요건 하나가 더 이렇게 충족돼야지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라는 이름 쓰면 안 되죠.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 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말이 길어져 가지고 저는 일단 싫은데, 접대비 했다가 기업 업무 추진비 하니까 벌써 글씨 쓰는 것도 벌써 몇 차나 더 늘어나잖아요. 접대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꾼대요. 괜찮은데, 난 접대라는 표현도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나 봐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 눈에는 누구 뭐만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접대하면 뭔가 안 좋은 걸 떠올리니까 그런 건데, 그 접대를 뭐 이상한 데서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접대비 한도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한도가 일단 문화 접대비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으면은 접대비 한도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접대비 한도는 첫 번째로 일반 한도. 이거는 먼저 1번. 일반 한도는 1 플러스 2로 하죠. 1번은 기초금액 1200만 원, 중소기업에는 3600만 원 곱하기 10분의 3도 월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초금액에다가 이제 수익금액 기준, 기업회 기준에 의한 매출액 해가지고 100억까지는 0.3,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0.2, 500억 초과분 0.03 해가지고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 한도를 더한 금액이 일반 한도가 되죠. 여기. 그런데 얘가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가 추가되죠. 문화비로 인한, 문화비라고 할게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인한 추가 한도가 더 추가되죠. 얼마만큼 추가하는 거예요?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 문화비 지출액만큼 한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한도가 있는 거죠. 일반 한도에 20%를 한도로 한다. 원래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번에 추가된 거는 하나, 그래서 한도가 이렇게만 있었었는데 여기다 하나가 더 있던 게, 이제 만약에
이 법인 자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걔네들은 소규모 법인은 일반 한도를 얼마만 인정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소정의 가족회사,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일반 한도가. 그래서 그 일반 한도 자체가 1+2의 절반, 여기도 바뀌죠. 여기 일반 한도에 1+2가 아니라 1+2의 절반은 여기다 들어오는 거죠. 문화비 지출한 금액과 1+2의 절반이 일반 한도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20%,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한도가 더 추가가 되죠.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자, 접대비를 어디에서 접대를 한 거냐면 전통시장에서. 그러니까 거래처에 가장 많은 가장 많이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때 뭐 과일 뭐 이렇게 아니면 소고기 뭐 이런 것도 보낸단 말이에요. 거래처인데 제일 많은 일이 뭐 구정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설날이랑 추석, 이때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때 사야 되는 그 과일 등을 어디서 산 거예요? 그렇죠. 전통시장에서 산 거지. 응? 그래서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다면 전통시장 지출액으로 인해 가지고 한도가 더 늘어나요. 한도를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응? 과일 같은 거 어디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사라. 대신에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출액은 일반 한도에 얼마를 한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적혀있는 게 일반 한도에 10%를 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산식으로 한다면 일반 한도에 10%를 한도를 한다. 법소정의 소규모 법인은 여기 일반 한도에 뭐가 들어오면 되고요. 똑같이. 그렇죠. 1+2에 50%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큼 한도가 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산식은 이렇게 적어놓고요. 대신 두 가지 주의하시면 돼요. 산식은 어렵지 않죠. 산식은 20%가 아니라 10%. 산식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전통시장 지출한 금액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여기 들어와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있죠. 거기에 해당돼야 돼요. 신용카드, 그죠? 직불카드 사용하는 게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잔고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뭐 김영식 선불카드, 김영식 전자화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통시장 지출액, 여기 이 전통 지출액으로 여기 들어오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사용분에 해당돼야 된다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해당돼야 됩니다. 신용카드 등 아시죠? 신용카드 등 사용했다는 소득공제 받을 때 그 신용카드 등을 말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엔드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돼요. 전통시장에 소비성 서비스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통시장 안에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소비성 서비스업. 아무튼 뭐 시장 내 업종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돼요. 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 한도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얘네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손익 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쪽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은 토지를 팔았어요. 그 우리가 재고자산 손익 귀속 시기에서 토지를 부동산을 팔게 되면 부동산을 판 거니까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거잖아요. 그럼 손익 귀속 시기가 어떻게 되죠? 넷 중에 빠른 날로 하는 거죠.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그리고 사용 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 넷 중에 빠른 날을 손익 귀속 시기로 하는 거잖아요.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면. 자, 근데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토지개발사업자인 거예요. 토지개발사업자.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건물 같은 거 막 짓는 거죠.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건물 막 짓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토지를 개발하려면 건물 같은 걸 짓는 거 건설업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짓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수익 비용을 인식하겠어요? 입금 송금은 작업 진행료. 그렇죠. 진행 기준에 따라서 하겠죠. 진행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토지 개발 사업자고 토지를 개발하니까 거기 토지에다 이제 건물 막 짓는 거니까 건설업이니까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건설업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용역 제공했다는 손익 귀속식인 진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수익 비용을 이렇게 인식을 쭉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 회사가 토지 개발사 회사가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그러니까 토지개발회사입니다. 토지개발회사가 쭉 하다가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진행 공사 중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에 개발이 다 완료되기 전에 양도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야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내가 웃돈 줄게 나한테 넘겨 해가지고 사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더 사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누군가가 봤을 때 야 이건 된다 이거 얼마에 나한테 팔래? 자기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좀 긴가민가한데 오케이 그렇게 네가 생각해 준다면 고맙지 하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팔게 되면 뭘 판 거죠? 아무튼 공사 진행 중이지만 부동산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팔게 되면 당연히 넷 중에 빠른 날 손익을 인식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 개발회사 이게 지금 A 회사인데 A 회사가 B 회사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양도했을 때는 적어놨죠 제가 재고예산 외의 자산의 양도 시 손익 귀속식이 뭐죠? 넷 중에 빠른 날 인식하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대금을 이렇게 하면 얘한테서 양도 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걔한테는 이게 입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 대금이 입금이 되겠죠. 그걸 넷 중에 빠른 날 인식하고 그리고 장부가액은 넷 중에 빠른 날 전액 다 송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도 대금을 얘가 어떻게 인식한다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어떻게 해도 되고 그렇죠. 넷 중에 빠른 날 해도 되고 넷 중에 빠른 날이 원래 원칙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넷 중에 빠른 날 양도 대금 다 입금을 하고 그때 이거에 대한 장부가액 전액 송금을 하면 돼요. 그게 원래 원칙인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 양도 대금을 해당 토지 사업에 남은 작업 진행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또 계속 가면은 아직 진행 중에 갔으니까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뭐 무슨 기준에 따라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진행 이 뒤에 이제 공사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입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입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도 그 비례해 가지고 송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원칙대로 넷 중에 빠른 날 하는 건 당연히 원칙이고 그게 아니라 남은 여기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도 대금을 그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각사무 입금에 산입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 더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 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은 빵원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대기 관리 권역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그 무상 할당 받은 배출권이 있거든요. 정부로부터 거기서 받는 배출권 또는 배출 허용 무상으로 할당 받은 배출 허용 총량 다 무상으로 할당 받은 거기 때문에 다 빵원이 된다. 거기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거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무상 할당 배출권이 하나가 더 늘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무증자 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조정이 좀 명확한데 요거는 이제 말 문제로 좀 나올 수 있지 뭐 계산 문제로 나오긴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무증자 합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대가를 주잖아요. 합병 대가를 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뭘 줘요? 주식을 발행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합병 대가 금전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뭘 줘요? 주식을 발행하죠. 근데 무증자 증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병을 하는데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합병인 거야. 돈은 줄 수 있어 좀. 돈은 줄 수 있는데 주식을 아예 발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무증자 합병은 어떤 경우에만 할 수가 있냐면 무증자 합병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거의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A 법인의 지분을 100% 이미 갖고 있고요. 이거 100% 갖고 있어요. 그리고 B 법인의 지분도 총액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어떤 특정한 자 이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갑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 법인이나 개인 얘가 이미 발행 주식 총수를 이미 다 갖고 있는 양쪽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 누가하고 누가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를 합병법인으로 하고 얘를 피합병법인으로 해가지고요. 두 개를 합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지분을 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다 1인 주주라니까요. A법인의 1인 주주, B법인의 1인 주주니까 추가로 주주한테 뭐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증자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은 이런 경우에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적어놨죠.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발행 주식 얘하고 얘 총수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얘가 동일한 법인이 얘 것도 다 갖고 있고 얘 것도 다 갖고 있을 때 얘하고 얘를 합병하는 거. 그러면 주식 발행하지 않고 합병할 수가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무증자 합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합병했으니까 합병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주식을 새롭게 발행 안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합병돼버린 이후에 주식의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얘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그냥 합병법인의 종전의 주식의 취득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종전의 주식의 취득가액 있죠.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합병할 때 증자는 안 했지만 뭐는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준 거야. 그 현금을 또 누구한테 주겠어요? 결국에는 그걸 갑한테 주겠지.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 회수가 되는 거죠. 둘 다 주식이었는데 그 주식을 현금으로 현금한 거니까 투자 원금 회수가 돼서 얘가 갖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합병법인의 종전의 취득가액에다가 합병법인의 주식에 그렇게 돼 있죠.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에다가 그냥 뭐 더하면 돼요? A법인 주식 취득가액과 B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합하면 된다고요. 그냥. 근데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자를 안 하고요. 그냥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증자 안 해버리고 그렇죠. 소멸되는 거죠.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A 주식만 딱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A 회사 주식만 갖고 되는데 그 A 회사 주식이 가치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합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과정에 수준 얘밖에 없죠.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얘한테 현금으로 준 게 있다면 그는 얘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한 거니까 그렇죠? 현금 등을 받은 금액 이걸 뺀 금액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주식만 소각되는 거예요. B법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합병돼서 A 주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A 주식의 취득가액은 요 금액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그냥 당연히 합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혹시나 현금 대가 준 게 있다면 걔를 뺀 금액으로 하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근데 이제 당연한 얘기였는데 들어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시행 영역은 안 돼 있었는데 이미 질의회신해 가지고 예규로는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감가상각비는요. 요거는 1번은 몰라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1번은 몰라도 되는데 2번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딱 하나가 이번에 업무용 수용차는 일단 내가 이제 업무용 수용차를 취득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 일단 감가상각 시분 계산 알고 계시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게 되면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상각 범액만큼 강제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장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비죠. 거기에다 그 이외의 비용 전부 다 합해가지고 관련 비용을 뭐 하고요? 집계를 하죠. 근데 그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을 다 송금을 할 수 없고요. 업무 사용 비율까지만 송금으로 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니까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래서 뭘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 거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 사용 비율 여기 볼게요. 그러니까 쭉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해 가지고 해가지고 쭉 해서 뭘 집계했어요. 지금 관련 비용을 집계했어요. 관련 비용 집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감가상각비하고 그 이외의 비용을 집계를 하고 내면 이걸 다 송금을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뭐를 가입해야지만 되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 가입을 안 하면 아예 업무 사용 비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죠. 그 계산할 수 없다는 거는 가입을 안 하면 이거 전액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액 소금 사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운행 기록부가 있으면은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 사용 주행 거리로 하는 거고, 운행 기록부가 없으면은 관련 비용 집계한 금액분의 1,500만 원 차지하는 비율을 내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까지는 송금 인정. 업무 사용 비율 초과하는 금액이 사적 사용 금액이 돼 가지고 송금 사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할지라도요. 이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죠?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지만 된대요. 네가 아무리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할지라도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또 전액 송금을 사입하겠다는 거예요. 업무 사용 비율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전액 송금을 사입하는 게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법인 업무용 뭐라고요?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시작했는데 이미. 전 이미 저 한 봤는데 길거리 가다가 이거 좋아요. 전기차 무슨 색? 전기차 무슨 색? 옅은 파란색, 옅은 파란색, 하늘색 가까이 옅은 파란색. 좋아요. 전기차 알고 있네. 택시 노란색 두 가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 나 봤는데 이거 못 봤어요? 우리 지하로만 다니나 지금? 그래서 그런가?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혹시 어떤 색깔인지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얘기해 주실래요? 연두색. 아닌데 이거보다 연하던데? 이거보다도 연해. 훨씬 이거랑 이거 한 중간색 정도 되는데, 요거랑 요거 중간색 정도 되는. 거의 이건 노란색인데 얘하고 중간 정도 되는 연두색이에요. 좀 밝은 연두색? 봤어. 뭐야? 근데 그게 법인 전용 번호판이야. 이거 부착하지 않으면 그럼 이것도 더 전액 소금을 사입됩니다. 그러니까 전액 소금을 사입하겠다는 거는 뭘 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만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는 거는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송금 사입하겠다는 거죠. 사적 사용 금액으로 와서 좀 밝은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잖아요.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은 딱 연두색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눈에 확 띄어요. 근데 그게 딱 근데 밤에 홍대 앞에 있는 거야, 차가. 막 그런 거지. 그게 뭐야? 어디서 쓰는 게 확실한 거죠? 뭐니? 막 이러잖아. 너 이거 법인차 아니야? 이러니까 눈에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 그죠? 요즘 핫한데 그러니까 있어. 양양에 3박 4일 동안 거기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양양에 막 3박 4일 동안 가서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눈에 너무 띄잖아. 응? 저기 막 사람들이 막 욕할 거 아니야. 사람들 딱 하면 법인차를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 타고 나가면 잘 안 꽂혀질 거 아니에요. 또 네 차 아니잖아. 뭐 이렇게 바로 야 이거 법인차잖아. 바로 들통나니까 사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죠. 근데 아무튼 이제 창피하게 만드는 거지. 창피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한 겁니다.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누가 생각했는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 저거 진작에 저렇게 했어야지. 연두색. 누가 연두색 타고 주고 있는 척하면은 웃어주시면 돼요. 자, 충당금 준비금에서 이쪽은 그 충당금 준비금의 1, 2번 이쪽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당금 준비금에 1, 2, 3번 있는 거 그거는 우리 수업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간단하게. 이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내용은 안 보더라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해외 건설 자회사. 그렇죠. 자회사. 그럼 나는 모회사. 그러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면 나하고 쟤하고는 당연히 특수관계자. 그렇죠. 그러면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네. 자, 나는 지금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 자회사 건설 모회사니까 돈 빌려주는 걸 영업을 하는 금융업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죠?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돈 빌려주는 걸 영업을 하는 금융업자가 아니니까 업무하고 무관하게 빌려준 거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업무 무관, 가지급금.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 지금 대손 충당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불능채권 아니에요? 대손 불능채권이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대손 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했을 때 세법에서는 사배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채권이 없어지는 건 맞지만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대손 상각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대손 불능채권은 실제로 대손 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대손 사유가 될 수 없이 사회출이 되는 거고요. 기말에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없어요. 원래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무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할지라도 여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외 건설 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한 대여금은 뭐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 불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막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네 이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데 대손 충당금 설정해주겠다는 거네. 요건을 쭉 해야 돼요. 대신에 요즘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워낙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 막 도산하고 난리야 부도나고 난리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건설사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아 있어야 지금 외국에 건설 자회사들 해놓고 뭐 지금 중동이나 여기나 저기나 해가지고 막 건물 짓고 있는 데 아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산 해버려가지고 부도나 버리고 해버리면 그거 못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혜택 좀 주려고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대손 불능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처음에는 몇 퍼센트로 가다가 10%, 20% 매년 10%씩 쭉 해서 10년 동안 쭉 계속 올해부터 해가지고 10% 쭉 해서 2033년도가 되면 100%를 다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원래는 안 돼야 되는 뭔데요? 대손 불능채권인데 근데 해주겠다는 거니까 100% 처음부터 100%가 아니라 계속 10%씩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뭐다? 업무무관 가지급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어야지만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9장으로 가볼게요. 뒤는 좀 빠르다, 그죠? 앞에가 좀 그게 좀 거기 좀 많이 걸릴 줄 알았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각사업료도 수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기한 내 2008년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009에서 19년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020년도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죠. 그러면 올해 발생한 각사소금액에서는 그 기한 내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을 공제를 해가지고 과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 각사소금액에 100%를 한도라는 경우도 있고 각사소금액에 80%를 한도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 한도라는 경우 그게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여기 죽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이월결손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없으면은 여기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월결손금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는 거죠.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 기한 내에 이월결손금하고 그 다음에 각사업연도 수금액에 100% 한도라는 경우가 있고 80% 한도라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렇게 100%만 외우면 되는데 그 100%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여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얘가 누구였었어요? 무슨 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거나 그죠? 두 번째는 지금 망가졌는데 회생하려고 노력하려고 계획표 같은 거 제출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현재 이행 중인 그죠? 회생 노력법인이 얘네들이 지금 그 계획대로 이행 중인 법인이거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 그죠? 무슨 투자 회사 유동화 전문 무슨 회사 다 페이퍼 컴퍼니들이죠. 얘네들이거나 얘네들은 각사소금액에 100%를 한도로 한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온 겁니다. 하나가 더 들어와가지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내고법인
수익사업소득 전액을 얘네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익사업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에 산입하는 비영리 대금법인. 이차생들한테만 수업할 때 얘기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수익사업 속의 100%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해가지고 송금에 산입하는 그러한 비영리 대금법인이 거기 적혀 있는 얘네들이 누구냐면 이제 병원이 그냥 병원이 아니고요.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들 있잖아요.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법인 그 특례 기부금 해당 병원들이 있죠.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걔네들이에요. 걔네들.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든지 뭐 대한척추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든지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얘네들은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사업 준비금으로 해가지고 송금에 산입합니다. 전액 다 100%를 다 사회복지법인. 얘네들. 그리고 장학재단인데 장학재단이 자기네들이 장학재단을 내면 여기저기 막 이제 기본재산 출연될 거 아니에요. 출연. 그거에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는 장학재단이에요. 응? 재원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공익단체. 그러니까 당연히 재단이겠죠. 장학재단이 무조건 100%다 장학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장학재단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죠? 몇 퍼센트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대단지 뭐 그런 데예요. 거기 저기 이쪽 몇 가지 더 있죠?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 거기 적어놓은 것 중에 이제 제가 특정 기관이 운영 대학병원 있잖아요. 대학병원.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학교라든지 학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고유목사업 등의 지출액 중에서 장학금의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뭐 무슨 국제경기대 조직위원회 그런 데들이거든요. 그런 데들, 걔네들은 수익사업의 전액을 다 여기를만 써야지만 돼요. 여기 써야지만 되는 그러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한 비영리법인도 각사수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한도를 한다? 100%를 한도를 한다. 여기에 얘가 추가가 됐다는 거. 이렇게 요가 너 추가. 말문제로만 나올 거예요. 아마 말문제로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환류 소득 계산할 때 기업 소득 계산하면은 기업 소득은 각사수 금액에다가 가산 항목이 있고 차감 항목이 있는데, 차감 항목 중에서 거기 쭉 적혀 있는데 외국 기업 지배주 써 있거든요. 원래 우리 안 봤었어요. 원래 안 봤던 거야. 원래 있었는데 원래 안 봤던 거 잘 빠졌죠. 그죠? 원래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학습하지 않았던, 어차피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 알고서 또 빠져줬네요. 알아서. 원래부터 안 봤던 거예요. 교재에만 있고 공부를 안 했던 내용인데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 수업 목적상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세액공제가 확대됐네. 세액공제 적용기한 원래 다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는 조특법상 세제 혜택이다 보니까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기한이 종료된 것도 있고 연장된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업 목적상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죠. 근데 거기 하나만 더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조특법상 내용이긴 한데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번에 보면 거기 기회발전 특구라는데 무슨 이게 어떤 특정 지구인데요. 그 특정 지구인데 그게 기회발전 특정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인세나 소득세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근데 거기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비수도권의 그 지방자치단체, 그 지자체하고 거기에 기업, 거기 이제 진출한 기업, 걔네들의 이제 협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우리는 어떤 산업들을 우리는 영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충청북도로 나가요. 충청북도 쪽으로.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바이오 산업 위주로 우리는 바이오 산업을 우리 지역의 기회 발전 특구로 하겠다.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2차 전지 요즘 막 요즘 많이 뜨는 2차 전지 그거는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포항이랑 경상북도 쪽에 2차 전지 그쪽 그 사업하는 사람 이쪽 와라. 우리가 여기 너네들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그 걔네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혜택 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대전은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원래 과학 이쪽이 좀 그래가지고 항공 우주라든지 뭐 그냥 반도체 말고 막 나노 반도체 뭐 이런 나노 반도체 뭐 항공 우주 이런 것들이 어차피 대전 쪽에 그쪽 요 와라 하면 여기 그럼 그런 그 관련된 사업들이 다 몰려버리면은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도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쪽 산업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 지자체랑 산업에서 그 산업 간에 협력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지역들을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발전 특구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소득세 쪽에서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된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했을 때 거기서 이자 배당 받을 때 그때 우리 왜 이자 배당에서는 중요한 게 비과세냐 아니면 무조건 분리과세냐 걔네들이 아니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분류가 중요하잖아요. 그 분류할 때 무슨 투자기구 무슨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인 게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좀 이따 볼 텐데 그게 기회발전 특구 집합투자기구예요.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에만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이자 배당을 받으면 걔는 9%로 무조건 분리과세하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소득세에서 보겠습니다. 걔는 소득세 쪽에서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아무튼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기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 거기 19페이지까지 그런 어떤 각종 세액 공제세 감면들이 기간이 연장되거나 기간 종료시킨 것도 몇 개 있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연장인데 기간 종료된 게 거의 없는데 몇 개 기간 종료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수업 목적상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장 법인세 납세 절차인데 법인세 납세 절차에 그쪽에 뭐 가산세 1번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유효 기간이 10년 더 연장됐거든요. 농특세 원래 이거는 농특세는 지금 50년간 계속 10년씩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가지고 걷겠다고 해서 원래 이게 유효 기간이 존재하는데 계속 연장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막 10년씩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강의할 때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말 문제로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 그 거래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 문제로만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예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제출하게만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제출하는 거 말고 연간 집계해 가지고 한 번 더 제출해라. 분기마다 제출하는 거랑 1년 다 지나면 1년 거 집계해 가지고 한꺼번에 또 제출하고 이것까지 그래가지고 언제 제출한다고요? 분기별 거래 명세서는 분기 종료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다음에 연간 거래 직계표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제출하라고 하는 연간 거래 직계표는 연도 종료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아무튼 둘 다 종료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밖에 법인세를 볼 텐데 1번에 뭐 수익사업 범위가 현행 중요하지 않고요. 소목적상 연결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말 문제로 나올 만한 것도 많이 바뀌고요. 계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바뀐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바뀐 부분이 그게 수업 목적상 중요하진 않아요. 수업 목적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2차 강의 때도 할까 말까 하면서 고민 중인데 지금 말 문제 대비하는 것만 좀 볼게요. 그거는 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뭐 도움 되는 거니까 말 문제 대비할 것만 좀 몇 개 좀 제가 짚어드리고 계산 문제도 바뀐 게 있는데 바뀌었다기보다는 뭐가 새롭게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겠지. 그것도 뭐 들어오면서 좀 바뀐 게 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수업 목적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뭐 좀 중요하지만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내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아무튼 말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연결 납세 방식이 올해부터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원래 작년에 이미 법은 바뀌었고 시행을 올해부터 하는 건데 원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려면 완전 지배 관계여야지만 되는 거였었어요. 응? 자, 여기 갑이라는 법인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라는 법인이 원래 이렇게 사업부를 3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회사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돈은 다 여기서 벌어. 사업부에서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에서 돈을 버는데 그냥 얘가 하나의 그냥 사업부 형태로 갖고 있으면 하나의 법인인 거죠. 그럼 얘가 벌어들인 소득이 100이고 얘가 벌어들인 소득이 50이고 얘는 지금 소득이 결손이야. 그러면 갑의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20, 각사 소득이 120이 돼가지고 120에다가 뭐 이비소 빼서 과표 구한 다음에 세를 곱해서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게 구조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C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C를 떼내가지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걔를 다른 회사가 사갈 수 있게 하려면 분사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답이. 그래서 A 회사 따로 만들고 B 회사 따로 만들고 C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얘가 완전 지배를 해버리는 거지. 실질은 같죠. 사업부 형태를 갖고 있으나 완전 지배, 100% 지분을 갖고 있으나 실질은 같은 거지. 실질은 같게 유지하면서 완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지배. 완전 지배. 그러면 얘나 세금을 똑같이 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게 더 유리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더 유리하면 이렇게 해.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은 같게 내게 하면 되잖아. 세금을 같게 해줄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왜냐면 이건 각각의 법인이 되다 보니까 법인별로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얘가 벌어들인 소득은 100, 얘가 벌어들인 소득은 50. 근데 얘가 벌어들인 소득은 마이너스 30이니까 소득이 똑같이 발생한다면 이 소득은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잖아요. 2월 해가지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나중에 이 C라고 하는 법인이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공제가 되는 건데 얘네들한테도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세금은 얼마가 내는 거? 100. 그죠? 여기는 100에다가 세금 내고 50에다가 세금 내고. 그죠? 얘는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부 형태로 가는 거랑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더라도 세금을 같이 내게 해줄게. 법인은 다르니까 원래 세금은 따로 내야 되는데 또 지분 100% 완전 지배 관계야. 그러면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봐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결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연결 소득금액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20이 되잖아요. 거기다 세를 곱해가지고 세금 내게 해줄게. 그렇게 된 거죠. 연결납세제도. 그게 지분이 몇 %일 때만 연결납세를 적용했어요? 지분이 100%인 경우에만 연결납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100%이다. 완전 지배 관계인 경우에만 연결납세를 하기로 한 거죠. 원래 작년까지. 근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몇 % 이상만 되더라도 연결납세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90% 이상만 되더라도. 근데 그거는 이미 법은 작년에 바뀌었고 작년 초에 시행을 올해부터 1년 동안 유예 기한을 뒀어요. 시행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는 100%가 아니라 몇 % 이상만 되더라도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라고 하는 법인이 있었는데 D라고 하는 법인의 지분은 95%야. E라고 하는 법인을 갖고 이게 전부 다 갑이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갑이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갑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D라고 하는 법인은 뭐 35% 갖고 있어.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A, B, C만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D하고 E는 연결납세 적용할 수 없어요. 완전 지배 관계에서만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기존에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몇 % 이상만 되더라도 이 얘기도 한번 할게요. 이게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몇 가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완전 지배 관계만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 회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연결소득금액 계산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게 했구나. 완전 지배 관계만. 그리고 이렇게 저 연결납세 방식 적용할게요. 해가지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할 때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A하고 B만 합할게요. 갑 A, B만 해가지고 연결할 게 안 돼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승인 얻어가지고 연결납세 방식 적용이 되면 무조건 100%인 회사는 전부 다 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C는 빼고요, B는 빼고요 안 된다고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면 완전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는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을 해야지만 되는 거였었어요. 선택이 안 돼요. 그 중에 뭐는 빼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얘기도 나온 김에 그러면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데 답이 A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죠. B를 갖고 있는 게 B는 또 A가 10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연결할 때 또 어떻게 되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누군가의 완전 지배를 받고 있는 법인은 또 다른 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B의 모법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얘가 A를 통해서 B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연결 모법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꼭 이렇게 병렬식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렬식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직간접 100%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 이상만 되더라도요. 올해부터는 90%. 그래서 완전 지배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완전 지배가 아니라 연결 지배. 표현이 바뀌었어요. 표현이 바뀌었어요. 몇 퍼센트 이상만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합산한다고요? 90% 이상만 되더라도 되기 때문에 완전 지배가 아니라 그건 무슨 지배라고 한다고요? 이제 연결 지배. 그러면 이제 올해 원래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누구도 들어와야 돼요. 2024년도에 이제 D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 이거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 연결 납세 방식 적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 하나가 또 들어왔죠. 이제 얘까지. 왜냐면 올해부터는 몇 퍼센트 이상만 되면 되니까. 90%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얘도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올 때 올해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원래 22년도에는 이렇게 얘가 22년도에는 80%였었어요. 22년도에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값 A, B만 연결 납세 방식 적용하다가 23년도에 얘 지분을 20%를 외부에서 구입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도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지금? 100%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값 A, B, C가 지금 이렇게 연결합세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분을 더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그냥 계속 95. 근데 얘는 지분을 더 추적하지 않았는데 90% 이상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더 추적한 건 아닌데 9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가 돼버린 거죠. 이제 연결이. 그리고 한 번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납세를 적용한 그 사업연도와 그 후 4개 사업연도, 그러니까 총 몇 개 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22년도에 지금 연결납세 방식 이제 적용이 딱 되면 이제 승인 얻어가지고 적용이 됐어요. 연결납세 방식 적용이 딱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얘가 100%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몇 년 동안은 계속 연결 적용하는 거니까 5년 동안은 연결 납세 방식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2023년도에도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2024년도가 된 거죠. 2024년도부터는 몇 퍼센트 이상만 되면 되니까 90%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얘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몇 년간 포기 못 해요, 지금. 5년간 포기 못 하니까 올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내가 취득해 가지고 연결 납세 방식 적용된 게 아니라 원래는 예전처럼 100%였다면 아닌 거여야 되는데 이제 2024년도부터 90% 이상이면 적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올해 너 아직 5년 안 지났더라도 올해 너 선택해. 이거 얘 갖고 들어오는 거 부담되면 그럼 연결납세 방식 뭐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아직 몇 년 안 지났는데 아직 5년 안 지났는데 바로 올해 뭐 할 수 있게 연결납세 방식을 포기할 수 있게 해줄게. 자, 포기가 되면 얘 빼고 A, B, C만 합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다 적용하거나 포기하면 다 적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일부분만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와서 선택하는 거예요. 너 얘를 그럴 수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얘를 합산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계산해 보면 더 불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예 그냥 합산을 어차피 이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갖고 들어오는 거 하고 아니면 포기하면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 전부 다 개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얘네들만 연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90% 이상이면 연결을 해야지만 되는데 저 포기할래요? 이거는 5년이 안 되더라도 포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작년 기준에 의하면 원래 연결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애인데 올해 90% 이상만 되면 연결되는 거라서 들어온 거가 있다면 들어오는 게 있다면 연결납세 방식을 5년이 안 되더라도 뭐 할 수 있게 해줄게? 포기할 수 있게 해줄게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왼쪽에 뭐가 있어요? 연결납세 방식 포기. 최초 연결납세 방식 적용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몇 년 이내? 4년 이내에는 포기가 안 돼요. 포기 불가야. 즉 5년간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를 허용한 거죠. 예외 연결 대상 법인의 확대에 따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연결 대상 법인이 확대됐죠. 100%에서 이제 몇 퍼센트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90%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확대에 따라 24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 자법인이 지분율 몇 퍼센트? 완전 자법인은 지분율 100%. 완전 자법인이 아닌 법인이었는데 뭐가 된 거죠?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렇잖아요. 24년도 1월 1일 날 완전 자법인은 아닌데 90% 이상만 되더라도 연결 대상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 자법인이 아닌데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그러면 그 해에 바로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해줄게. 5년 안 됐더라도 5년 안 됐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예 다 따로따로 하는 거가 낫는지, 얘까지 들어와 가지고 A, B, C, D 값이 다 합해 가지고 되는 게 낫는지 계산해 봤더니 다 따로 하는 게 낫네. 그러면 아직 어쩔 수 없이 합해지는 거니까 5년이 안 됐더라도 바로 뭐를 할 수 있게 해줄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 원래 일반적인 포기는요 5년이 지난 다음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5년 되면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5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6년, 7년, 8년 동안 계속 연결하다가 5년 지났으니까 한 9년쯤 됐을 때 이제 포기하는 게 낫겠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포기 신청을 하려면 각각 개별적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즉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도 계시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전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1월 1일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적용되는 거니까 전이 아니라 언제까지 포기,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이 안 되는데 포기하는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포기 신고한다고요? 개시 후, 개시 전이 아니라 개시 후 2개월 내, 개시 후 2개월 내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줄게.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연결 대상법인 변경 시에 변경 신고. 연결 대상법인이 변경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변경되는 게. 그러니까 연결 대상법인이 변경되는 게, 원래 내가 지금 값 이렇게 있고 A, B 이렇게 있었어요. 얘 거 몇 퍼센트? 뭐 예를 들면 95%, 얘 거 100%,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결합세 방식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C라고 하는 법인 있잖아요. C라고 하는 법인이 올해부터 새롭게 90% 이상이 된 거지. 얘가 뭐 예를 들면 98%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연결 자법인이 어떻게 돼? 더 추가되잖아요. 연결 자법인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 몇 년간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5년간 포기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9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는 법인이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없던 건데 98%하고 누군가 2% 해가지고 이거를 설립한 거냐, 아니면 원래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인데 내가 외부에서 주식을 원래 50%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48%를 더 추가로 가져와가지고 90% 이상이 된 거냐, 주식을 취득한 거냐, 외부에서 취득한 거냐. 아무튼 그러면 C가 뭐가 되는 거죠? C가 새롭게 연결 자법인에 추가되는 거니까 연결 자법인이 변경되는 거 맞죠? 이거 혹시 기억?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결 자법인이 되느냐,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언제부터 되는 거냐면, 주식을 취득하잖아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사람연도에 다음 사람도부터 연결 자법인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다음부터 설립을 해가지고 새롭게 회사를 만들잖아요. 설립한 사람연도부터, 얘는 해당 연도부터 바로 연결 자법인이 되는 거고, 얘는 주식을 외부에서 취득해가지고요 연결 자법인이 되면 취득한 사람연도에 다음 사람연도부터 연결 자법인이 되고. 그럼 언제부터 될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연결 자법인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추가될 때 언제 신고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그러면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 자법인이 C가 더 늘어났습니다 해가지고 신고는 언제 하는 거냐, 변경 신고기한이에요. 연결 자법인 추가될 때 변경 신고기한이 어떻게, 중간 연합 기간 종료일 또는 사무소 종료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 언제부터 연결 자법인에 추가되느냐, 그리고 그 변경 신고 언제까지 할 거냐. 중간 연합 기간 종료일과 사무소 종료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경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갑이 이렇게 지분율 100%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얘 지분을 양도해 버렸거나 지분을 처분해가지고 90%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여전히 A, B는 90% 이상인데 C 지분을 처분했거나, 또는 C가 해산돼가지고 법인이 없어져 버렸거나. 그러면 이제 얘는 연결 자법인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연결 자법인이 이제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연결 자법인이 제외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연결 자법인이 변경되는 거죠. 얘는 늘어나는 거고 얘는 줄어드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분을 양도해 가지고 연결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산했거나.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 자본에서 이제 C가 빠지는 거니까 저 연결 자본에서 C가 빠지는 거예요라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변경 신고 있잖아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경 신고가 똑같았어요. 작년까지. 둘 다 똑같이 언제까지 변경 신고하는 거라고요? 중간 연합기간 종료일과 사무 종료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한다. 둘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얘 있죠. 얘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얘는 그대로인데 얘 연결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나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연결 자법인이 줄어들게 되는 변경 신고 있죠. 요거는 1개월은 1개월인데 변경 뭐라고 돼 있죠? 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러니까 지분을 양도했거나 해산했거나. 그죠?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로 바뀌었어요. 둘 다 똑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에 대한 변경 연결 자본의 변경 신고는 똑같았었는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기한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법인 간의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더 추가로 늘어났다. 이거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종전에 있었던 거 있죠. 그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장부가액 건별 장부가액이 1억 원 이하는 제외되는 거. 건별 장부가액이 1억 원 이하는 제외되는 게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무형 자산하고 그다음에 각종 채권이죠. 걔는 건별 장부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해야지만 양도소득 이연 자산이 되는 거고 금융투자 상품하고 토지 건물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이연 자산이 됐는데 금액 따지지 않고 이연 자산 되는 게 외국법인 주식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요.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지금 가로 5번, 6번 아까 얘기했던 계산 문제 쪽에서 건드려지는 부분 5번, 6번 계산 문제 쪽에서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법인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득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